우울하기 짝이 없네요, 여러분. 이코는 저희 그 학점 신청 과목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같은 거 없고요. 그래서 횟수도 7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부담은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요 과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준은, 난이도는 낮아요. 일반적인 경제학 시험보다는 훨씬 쉽고 수박 겉핥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대신에 건드리는 건 좀 많죠. 그리고 지금 객관식 멀티플도 나오지만 시뮬레이션 TBS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도 여기서 많이 개념을 차용해가지고 쓰는 것들이 은근 이 이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 볼 때는 좀 중요도는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깊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중간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아닌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처음에 수업 시작하실 때 문제를 조금 이렇게 풀어보실 거예요. 왜냐면 그 문제라는 거는 지금 갖고 계신 교재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도 나가시면서 중간중간 풀어보실 문제들이 이제 있어요. 아예 여기 책에 같이 실어놨는데, 여기 있는 문제 말고 이제 다른 교재에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많지는 않은데, 처음 시작하실 때 약간의 퀴즈 형식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풀어본다는 차원에서, 시험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다른 문제 좀 더 풀어본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고 좀 푸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세이 같은 거, 쓰시는 거 많이 익숙하세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번이 아니라 이제 이콘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를 초반에 풀어본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에는 멀티플도 있지만, 제가 에세이도 두 번? 이렇게 써보시라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래갖고, 한 15분, 내지는 맥스 20분 하면서 써보세요. 뭐라고도 한번 끄적거려 보세요.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안 하게 돼요. 잘.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풀어보세요. 그러고 전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들어와 보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요. 어떻게 쓰셨나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면 많지 않아요. 쓰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한두 번이라도 한번 연습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이제, 에세이 쓰는 거에 토픽이 비단 이콘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모든 과목들에서 다, 나오지만, 두루두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사실 에세이를 써보라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다른 과목에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서, 이게 감이라도 한번 잡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걸 연습을 해보실 거고, 내용은 한번 일단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인 국내 시험처럼 BC가 2차로 들어가는 프로포졸도 있고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형식적인 거야 우리 크게 당락에 좌우를 주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니까, 목차를 일단 보시면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미시경제학이라고 돼 있어서, 물론 이제 학부나 아니면은 학부 때 전공 이런 걸로 경제학 원론 정도 들으신 분은 상대적으로 좀 계실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 수요니 공급이니, 이런 얘기를 좀 보실 거고요. 처음에 이제 미시경제학을 보시고, 그 다음 크게 나와 있는 두 번째 토픽은 것이라고 돼 있죠. GDP가 어쩌고저쩌고, 여기서는 주로 보면 실제적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멀티플에서도 많이 나오는 토픽 몇 개들이 이제 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환율 결정 요인, 환율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에세이에서 또 상황을 주죠. 시츄에이션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파는 그런 회사인데, 그 물건 생산에,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가 그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그 뭔가 우리 회사가 닥친 위기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미티게이트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방안이 필요한지 어드바이스하는 메모랜덤을 써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에세이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쓰는 거죠. 분량이 한 전체적으로 한 뭐 20에서 25 줄 정도? 뭐 이렇게 다 서론 본론 결론 갖춰가지고 그런 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환율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걸 아셔야 그거를 살짝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써먹는 거겠죠. 또는 그 해지 환율 해지 같은 것도 있죠. 파생 상품, 선물 선도 이런 간단한 개념 정도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뭐 미국 회사인데 그 캐나다 회사랑 국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수입 또는 수출 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해외에 이제 수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캐나다 외국으로부터 매출 채권이 있게 되겠죠. 어카운트 리시버블 포지션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회사가 환율이 어떤 식으로 변동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그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만 멀티플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코노믹스 앤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여기서는 물론 멀티플도 물론이거니와 에세이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토픽이에요. 이제 주로 말로 이제 썰 푸는 거에 필요한 컨셉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은 뭐 안 느끼셔도 될 거예요. 뭐 보시면 뭐 저렇게 쉽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일 뭐 부담이 없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 페이지에 미시경제학부터 이제 보실 건데 그 A번에 보시면 이 페이지 A번에요. 그 뭐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질문은 없으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저녁은 다 드시고 오셨나요? A번에 보시면 컨셉 오브 이코노믹 그 그림 같은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뭐 하나만한 뻔한 얘기죠. 이 경제학의 어떤 기본적인 이슈가 화두가 뭐냐라고 돼 있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박스가 되겠죠. 이코노믹의 프로블럼은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scarcity 희소성이죠. 희소성.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나오는 그 개념이 바로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scarcity 밑에 보시면 human wants는 unlimited 이지만 available resources는 limited 돼 있다라는 거가 나와져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 내가 욕망은 끝이 없죠. 근데 그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서로 많은 자원을 가지려고 또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안은 거기 invisible hand다. 뭐 보이지 않는 손, 되게 뭐 누구나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에 의해서 내비두면 알아서 그 균형을 회복해 간다. 그냥 냅둬라라고 하는 게 인비저블 핸드고. 그래서 이제 희소성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시장이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솔루션에 보시면 베스트 초이스는 뭐냐? 요 3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정책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첫 번째가 efficiency네요. 효율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적성이 있죠. 세 번째, equity, 공정한 분배. 효율성과 공정성을 전부 다, 그,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이번에 최적성 있죠.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전체적인 소셜 웰페어가 맥시마이즈 되는 거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최적성을 달성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하나씩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보시게 될 건데 최적성이라는 건 지금이 가장 최상의 상태라는 거죠. couldn't be better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 맥스라는 얘기죠. 사회적 잉여가 더 이상은 새롭게 잉여가 창출되지 않는
그 지점까지 왔을 때가 최적성이 달성되는 그 지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줄은 똑같은 얘기예요. 한 개인의 그 초점을 두어 보면 수입은 한정돼 있지만 how to spend to maximize satisfaction. 개인의 입장에서 보시자면 그 사람이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오늘이 저희 회사 월급날인데 사실 너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아침에 어저께 가가지고 몇 시에 잤지? 한 3시 반, 4시쯤 잤나? 요새 평균 수면 시간이 한 4시 정도 자거든요. 그런데, 잘 때 알람은 6시 반에 맞춰놨어요. 6시에 맞춰놨어요. 2시간만 자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알람을 못 들었어요. 눈 떠보니까 8시 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일어났네.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집에서 회의를 하고, 11시 반에 미팅이 끝난 후에,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갔죠. 그런데, 수입, 뭘 얘기를, 월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내 만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소비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돈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how to spend to maximize satisfaction. 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로 인한 만족을 누린다는 얘기인데 그 만족이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내가 어느 상품에 얼마만큼의 돈을 분배해서 소비 활동을 해야 그 나의 만족감이 최대로 높아질까. 그게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효율성의 문제가 되겠죠. efficiency. 그 다음에 그거를 한 국가의 차원으로 넓혀보면 뭐 마찬가지 컨셉이죠. How to allocate to maximize social welfare. 한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차원이니까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그 경제적 자원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어떤 식으로 분배해야 국민들 전체의 만족감이 제일 커질까라는 거다. 뭐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밑에 2번 보시면 미시와 거시경제학 비교. 미시라는 것은 결국은 주된 포커스는 시장에서의 어떤 작용을 보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 가장 주체적인 메이저 시장 참여자가 뭐 가게와 기업이겠죠. 소비자와 그다음에 공급자 그 둘의 관점에서 그 시장에서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보시자는 거고 나라 전체로 보는 거시경제학은 뭐 국내 총생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당연히 상식적인 차원이었고요. 밑에 3번부터가 이제 별도로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리고 출제된 적이 있는 그러한 문제가 돼요. 이 3번도 이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 컨셉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페레 수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지금 들으시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익계산서 형태가 거기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숫자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놓고 있죠. 이 예가 무슨 뜻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그 손익계산서 포맷 옆에 보시면 회색 음영이 칠해진 쪼매난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그게 지금 시츄에이션이에요. 캐피탈이 500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500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떤 식으로 돈을 잘 굴려야 나의 이익이 극대화될까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 두 가지 대안을 내가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먹는 그러한 안이 첫 번째가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자율은 10%를 가정하고 있죠. 그럼 1년을 넣어놓는다면 그냥 뭐 50원만큼의 50불만큼의 이익을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은 없는 거죠. 그걸로 끝인데 근데 만약에 그거를 500불을 은행에 예치해 놓지 않고 내가 그걸 밑바탕 자본금으로 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뭐 어떤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1년 동안 사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손익의 형태가 그 퍼포먼스가 옆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매출액이 1000불이 달성을 했네요, 내가. 그러면 이제 뭐 매출원가가 물건 사와서 파는데 총 600불만큼의 사와서 1000불만큼의 매출을 달성한 거죠. 그럼 빼면 뭐 매출 총액은 400불이 남을 것이고 기타 수익 없다 치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용 이런 거에 200불이 나갔나 봐요. 그럼 세전이익이 200불이 나머지 남아 있게 되죠. 거기서 세금 50불을 냈다 치고 그래서 세후 이익이 150불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회계학적 이익, 즉 세후이익 150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넷인컴,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갭 회계에서의
이익은 거기서 끝나죠. 뭐 OCI도 있지 않느냐, 기타 포괄이익,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이제 없다 치고 일반적으로 이제 세후이익, 당기순이익에서 끝나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갭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이코노믹스를 지금 보시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계학의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고려하자라는 걸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넷인컴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밑에서 opportunity cost가 하나 더 차감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50불. 이 50불은 왜 50불일까요? 왜 50불이 나오는지 이해 가서요.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기회비용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죠.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우리 현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뭐 아예 뜻이 생소하신 분은 뭐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만큼의 여윳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디다 불려가지고 뭐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 대안은 여러 개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을 살까 아니면은 그냥 뭐 안전한 은행 예금을 할까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예상되는 투자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40만큼이 투자 수익이 순수하게 달성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뭐 20만큼의 투자 수익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자 를 가정했을 때 나는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둘 다 하겠죠. 가능하다면. 얘도 플러스 얘도 순이익이니까 결국 가능하다면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리미티드 인컴이니까 경제적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회비용이 나온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당연히 A라는 안을 선택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이렇게 물어봤다면 답은 20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하나를 선택하는 바람에 나머지 하나를 선택을 못하고 날려버려야 돼요. 그 날려버린 거에 대한 이익이 그 선택된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대안의 개념이니까. 그러면 두 개만 대안이 나왔을 때는 기회비용 잘 구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C, D, 네 개의 투자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C라는 또 다른 투자안을 선택했을 때 예상 투자 수익이 30이고요. 얘가 D라고 했을 때 45라면 당연히 나는 하나를 선택하라면 D라는 투자안을 선택하겠죠. 뭐 그건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을 이번에는 그러면 D라는 투자안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면 그땐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인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회비용의 정식 뜻은요. 어떤 특정 하나의 안을 선택했을 때 그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날려버린 거에 대한 이익 중에서 가장 큰 게 기회비용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라는 투자안의 기회비용은 40이 되겠죠. 제일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책의 2페이지에 우리 예에서 기회비용이 왜 50인지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두 가지의 대안이 있죠. 500 갖고 은행에 넣어놓든가 아니면 그걸로 굴려서 사업을 하든가 근데 지금은 손익계산서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그 안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은행에 예치해놨을 때 벌어들일 수 있었을 이자 수익 근데 그거를 이자 수익 발생 안 하고 사업을 하는 바람에 그 이자 수익은 날려버린 거죠.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500에 10%니까 그래서 50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회계학적 이익에서 기회비용 50을 그걸 마저 차감한 정말 이익 이코노믹 프로핏 이게 바로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학을 배우는 그 과목 한에서만큼은 이익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회비용까지 고려한 이코노믹 프로핏을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물론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우리가 실제적인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닌 거죠. 개념적인 비용의 컨셉인 거죠. 그래서 용어를 하나 보실게요. 옆에 보시면 명시적 비용이라고 돼 있네요. explicit cost는 실제 갭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용 그 자체를 뜻하는 거죠. 동일해요. 비용은 매출원가도 비용이고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도 다 비용이에요.
회계학적 비용과 동일하죠. 그걸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 거기다 플러스 경제학에서는 하나의 비용이 더 있더라.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네요. 그게 implicit, 암묵적, 묵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화살표 묶어가지고 명시적과 암묵적 묶어서 옆에 용어가 하나 써있죠. 단어가 하나 빠졌네요. economic이라고만 써있는데 밑에 코스트, 요 자가 빠졌네요. 코스트. 경제학에서 말하는 원가, 경제학의 비용이라는 것은 explicit과 implicit 합친 거다.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맨 밑에 정리가 돼 있네요. explicit과 implicit 코스트를 더하면 economic cost다라는 거고 따라서 뭐 같은 뜻이지만 표현을 좀 달리 해본 거죠. 맨 마지막 줄은 회계학적 이익에서 기회비용 까지 마저 차감해야 비로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economic profit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어렵진 않죠. 일단 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회비용의 정의가 써져 있네요. 맨 위에 줄에 괄호 안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기회비용이란 the lost benefit이다. 날려버린 이익이라는 거죠. That the best란 단어 보이시죠? Best alternative course of action could provide. 그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날려버린 이익 중에 베스트, 가장 큰 거. 그게 기회비용의 개념이더라. 그래서 대안이 여러 개 있더라도 우리는 나머지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답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시면 sunk cost. 역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가 나오네요. 매몰 비용.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죠. 한번 돈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갔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다시 회수가 될 수 없는 비용들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고 이런 비용들은요. 그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sunk cost는 have no effect on the decision making because they are unavoidable. 경영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수많은 경우에 많이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우리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회사한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까라는 걸 결정할 때 이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말재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건 회수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바뀔 게 없으니까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자라는 게 매몰 비용의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 바로 위에 줄은요. 그 매몰 비용의 정의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expenditure, 비용인데 made in the past, 과거에 발생했던 비용이에요. 그러나 that could not be changed by present or future decision. 현재 또는 미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변할 수 없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더라. 그러면 이거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자는 걸 연습해보는 예제가 바로 밑에 뭐 숫자 나오는 그 예인데요. 그걸 한번 같이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돼 있네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 회사가 뭔가 신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수많은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데 그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적어본 거예요. 처음에 마켓 서베이 코스트. 내가 어떤 시장에 진출해서 어떤 타겟을 삼아서 신제품을 만들지 시장조사 비용이 3불이 발생했다 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제품 디자인 개발에 또 5불의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 공정 디자인 비용이 또 4불이 발생을 했네요. 거기서 이제 밑줄이 한번 그어져 있죠. 그러면 그 단계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냐면 3불, 5불, 4불 해가지고 토탈 12불의 누적된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 그 사업을 우리 회사를 둘러싼 환경에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경쟁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경쟁사가 우리는 철저하게 뭐 비밀 유지를 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라고 보안에 철저하게 그렇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밀이 새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쟁사에서 내가 개발하고 있었던 그 제품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개발 중인데 심지어 걔네는 완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를 해버렸어요. 그 상황이 여기 밑줄 친 상황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인 나는 결단을 내려야 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야, 이거 한 방 먹었네. 야, 이거 그냥 접자. 또는 그냥 계속 가자라고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접자, 스탑하냐, 그냥 계속 가냐, 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계속 간다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후속적인 비용들이 지출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예상 비용이에요. 개발 비용. 뭐 그냥 원래 루틴대로 그냥 노멀 사이클대로 간다면 그 다음에 제조 비용이 15불이 발생을 할 거고 이제 예상이죠. 그 다음에 제조했으면 이제 고객한테 팔겠죠. 파는 과정 중에 운송비가 또 들어가고 1불. 팔고 나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또 AS 품질 보증도 해줘야 되니까 그 예상 비용이 3불이 들더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개의치 않고 우리만의 길을 가자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그 비용이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밑에 계속 보시면 계속 우리 길을 가서 개발 업무를 계속 했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제품이 만들어지겠죠. 맨 두 번째 여기 비용 줄이 하나 그어져 있고 토탈 코스트라고 돼 있어서 31불이라는 게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신제품의 개발이 완성이 돼서 제품의 원가가 총 31불로 예상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예상대로라면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겠죠. 근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는 판매가 다 플랜을 세워놓을 거잖아요. 야, 우리는 제품 하나당 31불의 총 개발 비용이 제조비 포함해서 들 거고 이거를 시장이 얼마나 내다 팔까? 이런 생각까지 다 하면서 개발을 했을 거예요. 당초 예상은 50불에 팔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마진 19불씩 남기기로 예상을 정했는데 이런 플랜을 짜고 있는데 심지어 이 상태에서 경쟁사가 다 출시를 해버렸으니 우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경쟁사는 우리가 당초 예상 판매가로 설정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냐면 25불에 반 가격에.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개발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가더라도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더라도 50불에 팔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경쟁사가 거의 똑같은 걸 25불에 팔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상대방 회사랑 같은 25불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초 예상과 달리. 그러면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이 첫 번째 밑줄 그은 12불, 이제까지 발생한 12불은 내가 이 개발 활동을 계속 하든 여기서 그냥 접든 매몰 비용이에요. 선코스트.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거죠. 누가 기다렸다가 메이크업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냐 접냐 결정함에 있어서 이거는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앞으로 더 들어갈 증분 원가 이런 건 고려해야 되겠죠. 인크리멘탈 코스트는 얼마가 되냐? 이거요. 이거 얼마죠? 합치면 19불이죠. 계속 개발을 나간다면 추가적인 19불의 개발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19불을 들여서 이걸 얼마에 팔 수밖에 없냐? 25불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순수하게 얼마가 남고 또는 얼마가 손해보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얘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들어갈 게 19불인데 이미 들어간 비용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보시다시피 토탈 제품에 대한 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31불이 들어가게 된 건데 그건 결국은 19불의 마진이 아니라 25불에 팔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팔 때마다 6불씩 손해본다는 얘기로 귀결되겠죠. 팔 때마다 손해예요. 야 그러면 팔 때마다 손해니까 뭘 하러 만들어 파냐. 그냥 접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의사결정할 때. 그러면 계속 간다면 마이너스 6불씩 손해라는 거죠. 전체적인 손익을 한번 산정해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6불씩 하니까 손해니까 그냥 접자. 스탑한다면 이미 들어간 12불만큼은 그것만 버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냥 개발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스탑한다면 12불만큼 그냥 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어차피 손해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손해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차선책이 되겠죠. 그럴 경우는 12불 손해보는 것보다야 6불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해서 그럴 때 의사결정은 계속 개발 활동을 간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한 예예요. 그냥 숫자를 써서 한번 보자는 얘기고. 여기까지는 약간의 인트로덕션? 그런 개념이었다면, 인트로덕션이지만, 요 자체는 어떤 별도의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B번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실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미시는 시장에서, 주요한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 소비자와
그다음에 공급업자 이렇게 두 명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씩 보실 거고 먼저 우리는 소비자 이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고 하겠죠. 물건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 수요란 뭐냐에 대해서 먼저 보세요. 그럼 좀 뒤에 가시면 이제 공급자 입장도 이제 보시게 되겠죠. 기업 입장. 그럼 수요는 거기에 회색 박스에 정의가 되어 있네요. 1번에 보시면 the quantity of goods or service that consumers are willing and able to purchase at a range of prices at a particular time이요. 제품의 또는 서비스, 재화 또는 서비스의 퀀터티죠. 양, 수요량. 근데 어떤 수요량? 컨슈머, 소비자들이요. willing이라는 건 뭔가 기꺼이 할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의도뿐만 아니라 able to,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기간에. 특정 기간의 일정 가격에서 그 제품을 수요할 용의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에 대한 양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demand curve, 수요 곡선은 shows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quantity demanded. 가격과 수요량은 inverse,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요, 실제적으로 막 그래프, 그림 같은 게 나오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그래프들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요 곡선의 모양인 거죠. 근데 이제 그림 자체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림에 대한 어떤 풀어쓴 설명 이런 것들은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는 좀 익숙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inverse relationship 있잖아요. 그 반비례 관계라는 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negative relationship이라고 표현이 돼도 뭐 똑같은 뜻이 될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X축과 Y축이 있을 때 거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그냥 그 예를 하나 제품 재화를 그냥 갖다 붙여 놓은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X축, 가로축과 세로축, Y축이 의미하는 바는 가격과 수요량이 되겠죠. 그래서 세로축이 price, 가격이고 X축, 가로축이 quantity, 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반비례 네거티브 관계를 띨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당연히 그 제품의 가격이 비싸질수록 당연히 비싸니까 소비를 줄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당 3불일 때는 시장 전체에서 그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용의와 능력이 있는 전체 수요량이 100개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재화의 가격이 개당 5불로 상승하게 되면 기존에는 3불 정도면 그래 내 정도 경제적 수준으로 봤을 때 살만해 라고 해서 소비활동에 투입된 뛰어든 수요량이 전체 100개라면 이제 올라가면 그만큼 뭐 100개 중에서 일부는 떨어져 나가겠죠. 야 이건 내 수준에선 좀 오바네.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수요량이 7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수요 곡선 상에서 전체 하나의 수요 곡선 위에서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당연히 그로 인한 수요량도 변동하게 돼요. 이 곡선 위에서, 직선 위에서 왔다리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데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직선 자체가 평행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더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는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수요곡선의 이동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수요곡선 상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수요곡선의 이동하면 이 자체가 평행 이동한다는 걸로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고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수요곡선 자체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게 되냐. 이유, 사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시험의 목적상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고 그럼 먼저 움직이는 방향을 한번 판단해 보실게요. 오른쪽으로 전체적인 평행 이동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시장 전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게 증가 쪽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같은 5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곡선에서는 70개였는데 똑같은 가격인데 움직였다 치면
수요량이 한 120개로 더 늘어나잖아요.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진 거죠. 수요량 전체가. 그래서 오른쪽은 증가고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감소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보시면 그 그래프 바로 밑에 회색 박스로 칠해놓은 부분 중에 표현이 돼 있죠. D1에서 D2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D1이라면 여기가 D2예요.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표현을 보시면 괄호 안에 shift on the demand curve outward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시장 전체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시장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수요가 증가할까? 그거에 대한 이유가 그 밑에서 하나씩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말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장의 수요 곡선은 방금 보셨다시피 인버스 릴레이션십이에요.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량도 수요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 준다.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은 늘겠죠.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그게 현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법인 다닐 때요. 이게 인더스트리를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이게 운도 되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이제 어떤 어떤 클라이언트에 한번 프로젝트 어사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계 있잖아요. 그 업계에 그 기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산업의 특정 기업에 한번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산업에 있는 동종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의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그 전에 해봤던 사람을 많이 어사인을 한다는 거죠. 그 업종에 이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냥 계속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 하나 보면 어느 쪽 전문가 이런 게 조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여자들은 그 럭셔리 인더스트리 같은 데 많이 가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면은 보통 이제 패밀리 세일 같은 거 할 때 인비테이션도 막 오니까 가가지고 막 점심시간에 가서 막 사고 그러는데, 럭셔리 인더스트리는 한 몇 번 해봤는데, 저는 그냥 그거보다는 그 철강 또는 그 조선업 막 이런 걸 약간 해가지고 그 중공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장 있고 막 군부대 막 있는데 폭탄 만들고 막 그런 데를 많이 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까르띠에 그런 쪽에 매종 그런 데 갔었는데 그때는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 명품이니까. 근데 막 귀걸이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고 막 그리고 한 번씩 매장을 이렇게 구경을 하면 이게 이런 거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 회사 사람들 말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외국에 이제 다 전 세계에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법인들이. 근데 코리아가 그 영업이익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높아가지고 지금 회사가 정책이 조금 약간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외국 본사 있는 한국 들어온 현지 법인들은 보통 이제 그 인터내셔널 텍스 플래닝 같은 걸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본사 쪽에 프로핏을 다 몰거나 그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코리아의 이익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상되는 것보다. 그래서 보통 그 전체 글로벌 본사가 플래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나라 본사에서 수입해다가 그냥 국내 코리아에 대판매하는 도매업 이런 걸 운영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한 타겟 영업이익률 같은 걸 내부적으로 정해서 한 영업이익률 2, 3%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달성하도록 물건값이나 이런 본지사 간의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타겟 영업이익률보다 너무 과도하게 높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안 좋다는데 비쌀수록 더 잘 팔리고 비쌀수록 더 수요량이 늘어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시험 목적상은 고려하지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역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그 곡선이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사유를 하나씩 보시게 될 텐데요. 그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런 건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Favorable change in the taste and the preference of consumer toward commodity A. 특정 재화 A를 이제 가정해 본 거죠. 근데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 그다음에 취향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 예전에는 아주 막 5, 60년대 막 이런 못 살 때는 그 미제 제품이 아주 왔다였잖아요. 복숭아 통조림 이런 거 비싼 부자들만 먹고. 근데 지금 그런 거 뭐 사줘도 안 먹죠. 오히려. 그리고 뭐 그런 게 오히려 더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선호도가 변한 거죠. 뭐 유기농 이런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 그런 게 전체적인 증가의 사유가 되더라. 괄호 안에 보시면 resulting from successful advertising campaign. 뭐 광고, 판촉 활동을 성공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걸 또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서 과거에 뭐 통조림보다 인위적인 것보다는 뭐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그럼 유기농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동그라미 2, 3번을 같이 이제 묶어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 5번을 같이 묶어서 보실 건데, 그건 조금 나중에 보시고,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6번 보시면, the expectation of future price increase. future라는 말이에요, future. 그 제품이 앞으로 향후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비싸진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야,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자. 사재기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그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대요. 올리기 전에 사놓자는 거죠. 그래서 future라는 말을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 the end of group boycott 불매운동이죠. 어떤 기업이 뭔가 크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을 만한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소비자들이 그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뭐 그 기운이 좀 잦아들어서 불매운동이 끝났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불매운동이 안 샀는데 불매운동이 끝나면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한 사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 시장 전체가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수 전체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수요도 다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증가하게 되겠죠. 사람 자체가 인구가 많아지면. 뭐 간단한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 3번하고 4, 5번 아주 중요한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나오실 건데 먼저 이제 2, 3번을 보시면 그 2번에 increase in consumer income if A is normal goods. normal goods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보통제 또는 정상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밑에 inferior goods, 열등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보통제와 열등제의 개념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그 밑에 그 국문으로 써 있는 설명이 뭐 그 매칭이 돼 있어요. 동그라미 2, 3번 정상제, 열등제에 대한 설명은 그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돼요. 소득. 우리의 소득의 증가 감소에 따라서 어떤 재화가 수요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정상제와 열등제의 개념을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게 핵심이고요. 어떤 재화가 만약에 극단적으로요, 내가 얼마 전에 한 3일 전인가? 이제 회사에 갔는데 점심을 이제 한 4명이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뭐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해도 서로 우리 회사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뭐 우리 회사 사람인가 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소닥보듯 막 이렇게 좀 다니는데 그 어떤 여자 넷이서 먹었는데 저는 몰랐지만 저랑 같이 친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3명이서 먹기로 했는데 출산 휴가 끝나고 컴백한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셋이 먹자. 원래 셋이 멤버였는데 근데 갑자기 저기요 뭐 누구 하나 또 데리고 가도 돼요? 그래서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넷이 가게 됐어요. 근데 데려온 그 여자분이 상당한 스펙의 소유자였나 봐요. 아주 그냥 전설적인 레전드였나 봐. 근데 그 나이가 저보다 한 3살인가 어린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되게 우울했어요. 박수 쳐줄 만한데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제가 너무 무능해 보이고 그래서 나 쓰레기야.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세한 스펙은 못 들었지만 그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 그 타이틀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디렉터야 벌써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봉도 뭐 상당히 높겠죠. 뭐야 쟤는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 글로벌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회사도 미국 회사고 저희가 인수 합병한 그러니까 먹은 회사도 미국 회사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합병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 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리아 딴에서도 이제 합병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코리아는 좀 약간 억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름 먹는 회사예요. 어콰이어링 컴퍼니예요. 근데 저쪽은 어콰이어드 컴퍼니, 먹힌 회사예요. 피합병 회사. 근데 그럼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일단 쪽수에서도 밀리고요. 사람 수도 거의 2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연봉도 걔네가 높아요. 아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회사 전체 매출액은 뭐 우리가 조금 높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전체 사장 있잖아요. 제너럴 매니저, GM. 글로벌 회사의 타이틀도 우리 회사 사장보다 저쪽이 더 높아. 나이도 엄청 많아. 막 그 환갑이 됐어요. 근데 아주 그냥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그쪽은 분위기가 미국 회사긴 한데 이름만 미국 회사지 그 로컬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연실색한 게 뭐냐면 좀 됐는데 처음 보고 되게 놀랐어요. 70년 전인 줄 알았어요. 저랑 이제, 저는 이제 텍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니까 약간 파이낸스 사람들이랑 얘기를 먼저 하면, 사장한테, GM한테 결제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점조직처럼 돼 있어가지고, 제가 코리아에 있고, 저희 회사 제너럴 매니저가 있지만, 그 사람한테 보고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없고. 그러니까 다 리포팅 라인이 따로 있어요. 제 보스는 중국에 있고, 옆에 있는 애 보스는 또 어디에 있고 그래서 서로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너럴 매니저가 나이도 많고, 전체적인 직급도 높긴 높으니까 예우는 해주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는 거죠. 약간 독특한 조직이에요. 근데, 여기는 완전 다른 거죠. 사장이 뭘 한마디 하면, 예!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거 다 던지고, 그거, 하고, 아부 떨고,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결제를 올린대요. 그래서, 근데 결제를 올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메일 보내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옛날 시꺼먼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이거 결제판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나 드라마에서 밖에 없는데 아직도 이런 걸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회의 같은 거 하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아첨 아부 이런 거 뻔해 보이는 말 엄청 많이 하고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에 합병하면서 회사가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차피 지금은 약간 별도 법인이지만 언젠가는 1, 2년 안에는 아예 법인격도 합쳐버리겠죠. 그러기 위해서 비즈니스 구조를 좀 약간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에는 저 팀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저 회사의 GM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보스가. 근데 제가 좀 약간 저는 이제 일반 나부랭이니까 직급도 낮고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저희 회사 사장은 또 나름 우리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편해요. 그런데 저쪽은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아주 성질이 그지 같기로 아주 그냥 유명하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완전히 그냥 우리 로컬 완전 우리 한국 회사의 그런 분위기가 성질도 더럽다 그래가지고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보스가 한국에 10월달에 왔었는데 오면 이제 미팅 어레인지를 다 하잖아요. 각 리더들하고 미팅 잡고 이런 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쪽 사장이랑 미팅 약속 잡으니 30분 동안 인사한다고. 그래서 딱 갔는데 저희 보스 신시아가 저한테 너도 들어와. 그래서 그러길래 됐습니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혼자 들여보내서 안 했거든요, 인사를. 근데 이 와중에 인사도 안 한 상태에서 저보러 가서 비즈니스 촉처가 어쩌죠 그거 미팅을 하라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잡힌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그래서 바로 전날, 일요일 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혼나면 어떡하지? 네가 뭔데요? 그딴 얘기를 해. 하면서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할까봐. 겁내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겸손하게 처음에 앉자마자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얘기하면 더 건방지다 그럴까봐 그냥 말을 바꿨어요. 그냥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새해도 됐는데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겸사겸사 인사드리러 왔다고 비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그래도 혼자 잔소리를 하는 거여서 예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어쩌죠 이렇게 나왔어요. 얘기가.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럼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예 그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저희 회사
사장 그 미팅이 잡혔어요. 30분 동안. 근데 저희는 너무 상대적으로 마음 편한 거예요.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아, 그게 아니죠, 사장님. 이게 뭐 이렇게 된 거라고. 아셨어요? 막 그렇게 하고 막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극과 극인 거죠, 분위기가.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두 개가 섞이게 되면 기업 문화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 쪽으로 동화되면 좋은 거죠.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갈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말빨이 좀 안 먹혀서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밥 먹은 여자가 되게 직급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먹인 회사의 그 사장, 그 케빈이라는 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딱 보더니 그 여자는 이제 저희 회사 소속이거든요. 소속은. 얜 나이가 이렇게 적은데 직급이 디렉터야? 이 사람 레주메 한번 갖고 와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도 높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옆에 앉아서 부대찌개 같이 먹는데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뭐니? 막 이러면서. 근데 더 짜증나는 거 오늘 들었는데 제가 회사에 책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모바일 데스크라. 그런데 제가 항상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 그냥 가면 앉거든요. 일종의 이제 제 자리처럼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누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희 다음 주에 거기 자리 차요. 그래서 누가 와요? 그랬더니 누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온다는 거야. 정말 여러 가지로 나랑 악연이네요.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상제, 열등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정상제라면 내가 소득이 늘어나요. 월급이 내가 2배로 됐어요. 승진해서. 그렇게 되면 정상제의 수요도 따라서 증가해요. 하지만 열등제는 내가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수요는 감소하더라. 가장 대표적인 게 양주. 얘는 소주가 되겠죠. 내가 뭐 돈 많이 벌게 되면 나는 예전처럼 찌질하게 소주 안 마셔. 양주 한 병씩 까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월급이 반으로 깎이게 되면 양주 먹던 사람들이 이제 소주로 갈아타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중교통 이렇게 되겠죠. 돈 좀 벌면 나 이제 BMW 안 탈 거야. 막 그러면서 차 하나씩 뽑는 거죠. 말이 그렇든 전형적인 예라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재화의 특성이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소득의 변동에 따라서 수요의 움직임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 방향을 일단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다시 전제가 특정 재화가요 정상제라면 당연히 소득이 늘면 그 재화의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죠.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재화가 열등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소득이 증가하면 거꾸로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월급 줄었으니까 이제 소주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사전에 양주보다 비교적. 그게 이제 동그라미 2, 3번 같이 묶어보는 예고요. 물론 한 달에 한 10억씩 버는 그 돈 많은 사람도 개인 취향이 난 양주보단 소주가 좋더라.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동그라미 4, 5번에 해당하는 거는 잠깐 쉬셨다 볼게요.